대감 마님, 오늘 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8살 아이 하나가 국문 앞에서 영의정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이 발걸음을 넘기면 오늘 밤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말이지요. 아이의 이름은 박연. 보름 전 한양 장터에서 5냥에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하인들과 포졸들은 비웃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감히 대감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바뀐 호우의 시간, 거짓으로 꾸며진 급보, 그리고 대감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이유를요. 그날 밤 영의정이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죽은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조선의 운명은 이 아이의 한마디에 멈춰섰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에 3년째 흉년이 이어지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 한양 남대문 박장터는 한숨과 흙먼지로 가득했지요. 곡식은 바닥났고 팔 것은 이미 다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그런 장터 한 구석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남짓,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또렷했지요. 아이 앞에는 나무 팻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5냥, 사람 하나 값치고는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장돌뱅이들은 가격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고 지나가던 아낙네들은 혀를 찼습니다. 싸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흉년에는 입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듯 봄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걸음 무렵 장터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서윤겸이라는 이름의 선비였지요. 한때는 벼슬길에 올랐으나 지금은 초라한 행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몸이었습니다. 윤겸은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곡식도 포목도 그 어떤 것도 살 형편이 못 되었지요. 그러다 문득 한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냥이라는 팻말을 본 순간 윤겸의 발이 멈췄습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지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고 손은 주먹을 쥔 채 가만히 놓여 있었지요. 윤겸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밤이 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는 여기 앉아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불쌍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주머니를 뒤져 은자 5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따라오너라.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의 집은 남산 자락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채 하나, 작은 마당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집이었지요. 윤겸은 아이를 사랑채 한 구석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일을 정하마.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윤겸도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밤중 담 너머 집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지요. 이웃집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가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급히 나온 사람이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이마를 찧었지요. 밖으로 나간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윤겸은 문득 고개를 돌려 아이가 있는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윤겸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간밤 소동을 들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아이는 이번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윤겸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비명이 났는지, 도둑이 진짜였는지 묻지 않았지요. 대신 이 아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겸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했지요. 아이는 말없이 다녀왔고 거스름 돈 한 푼까지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집까지 부축해 왔습니다. 윤겸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말했지요. 저 어르신은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겸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건을 예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질지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읽듯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미리 그려내고 있었지요. 윤겸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다섯 냥에 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윤겸은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왜 장터에 나와 있었느냐?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잡힌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 나왔을 뿐입니다. 윤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라 함은 내 집을 말하는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입니다. 한양? 저는 한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행증도 없고 연고도 없는 아이가 성문을 지날 방법은 없었지요. 윤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팔려 나간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 냥이면 누군가는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양 사람이라면 저는 자연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윤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값을, 경로를, 그리고 결과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한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이는 처음으로 윤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윤겸은 다음 날 아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혼자 장터에 나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팔려 나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지요. 윤겸은 옛 동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형조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었지요. 최근 몇 년 사이 영모로 죽은 자들의 기록을 보고 싶네. 벗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먼지 쌓인 문서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윤겸은 그 기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해년 3월 영모를 꾀한 박모와 그 처 김씨, 능지처참에 처함.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영모의 내용도 연루자도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그저 영모를 꾀했다는 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영모 같은 대역죄는 삼족을 멸하고 그 과정과 증거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그런데 이 기록은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마치 서둘러 끝낸 것처럼 누군가 일부러 짧게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요. 윤겸은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기록은 오히려 더럽다는 뜻이지. 그날 밤 윤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의 성함이 무엇이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박인서 김씨입니다. 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덧붙였지요. 저는 압니다. 부모님이 영모를 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죽었거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양에 들어온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요. 그로부터 사흘 뒤 아이가 처음으로 윤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 윤겸은 책을 덮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조정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윤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지요. 영의정 대감께서 오늘 밤 궁을 나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돌려 윤겸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산입니다.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 궁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북쪽 변방에 오랑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영의정께서는 병조판서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밤 밤늦게까지 궁에 계실 것입니다.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는 오늘 아침 갑자기 병이 났다는 핑계로 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의정께서는 홀로 남게 되었지요. 그것만으로 암살을 확신하느냐? 아닙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호위 무사들의 교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밤 2경에서 3경으로요. 그리고 오늘 국문을 지키는 금군 중 셋이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윤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냐? 우연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은 의도이고 세 번은 계획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궐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소용없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 일들이 겹쳐 보였을 뿐이지요. 누가 믿겠습니까? 윤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을 듣고 조정이 움직일 리 없었지요. 그렇다면 어찌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밤 궁으로 갑니다. 그날 밤 경복궁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북쪽 변방의 급보로 인해 밤늦도록 회의가 이어졌고 관리들은 분주히 오갔지요. 촛불이 여기저기서 흔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20액은 피곤한 얼굴로 회의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파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막상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내관 하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급히 전하실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궁 밖에서 소란이 일었사옵니다. 포졸들이 아이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아이가 대감마님을 뵙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사옵니다. 이시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라니 무슨 말인가? 잘은 모르겠으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옵니다. 궁담을 넘으려다 잡혔다고 합니다. 이시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흉년이 이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지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궁궐 근처를 배회하다 붙잡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일 형조로 넘기도록 하게. 그런데 대감마님,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사코 오늘 밤 지금 당장 대감마님을 뵈어야 한다고 하옵니다. 이시백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요. 어디 있느냐? 국문 밖 포졸청에 잡아두었사옵니다. 이시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잠깐 보고 가겠네. 그렇게 영의정은 국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시백이 국문으로 향하는 동안 포졸청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포졸 하나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요. 저를 놓으시오. 저는 영의정 대감마님을 뵈어야 하오.
내가 무슨 영의정을 본단 말이냐. 포졸이 아이를 끌고 가려는 순간 국문이 열리며 이시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포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이 아이놈이 궁을 범하려다 잡혔사옵니다. 이시백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얼굴, 해진 옷,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내가 나를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한 전가를 전하는 파발이었지요. 급보옵니다. 급보. 이시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발이 급히 내려와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시백은 그것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지요. 병조판서께서 위독하시다고 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급히 문병을 가주시길 청하신다 하옵니다. 이시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오늘 아침부터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독하다니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지금 당장 그리 급하시다 하옵니다. 이시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이 깊었고 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는 오랜 벗이었지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준비하라. 내관이 급히 말을 끌고 왔습니다. 이시백은 아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형조에서 다시 조사받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시백은 말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포졸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감마님, 포졸들이 황급히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시백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지요. 무슨 말이냐? 아이는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로 이시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대감마님께서 밖으로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백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대감마님, 오늘 밤은 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암살은 칼로 하는 게 아니옵니다. 길로 하는 것이옵니다. 이시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병조판서 대감의 집으로 가시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에는 호의가 함께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그러나 오늘 호의 교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시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 2경에서 3경으로 바뀌었지요. 그 말은 대감마님께서 병조판서 댁으로 가시는 동안 호의가 교대되는 그 짧은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포졸들과 내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문을 지키는 금군 셋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말입니다. 이시백은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조판서 대감께서는 오늘 아침부터 병이 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마치 대감마님을 밖으로 부르기 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시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은 의도이고 세 번은 계획이옵니다. 이시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조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당파 싸움, 권력 다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했지요. 그런 그였기에 아이의 말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오늘 밤은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병조판서가 정말 위독하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시백은 오랜 시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관, 예, 대감마님, 병조판서 댁에 사람을 보내 문안하도록 하라.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고 전하라. 내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시백은
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소란 속에서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아이는 그제야 포졸들의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시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연입니다. 박연. 이시백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지요. 고맙구나. 이시백은 박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포졸들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이 아이를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시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믿기에는 너무나 큰 결정이었지요. 만약 병조판서가 정말 위독한데 가지 않는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착각이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 안쪽에서 내관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전하께서, 예, 지금 즉시 어전으로 오라 하십니다. 이시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밤중에 임금이 급히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박연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아이는 형조에 넘기지 말고 일단 포졸청에 머물게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시백은 말에 오르지 않고 걸어서 궁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박연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가자. 이놈아. 박연은 끌려가면서도 영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국문 밖 어둠 속에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파발이 타고 온 말이었지요. 박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파발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박연은 깨달았습니다. 그 파발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영의정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급조한 거짓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영의정이 궁 안으로 들어간 이상 계획은 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박연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시오. 저를 놓으시오. 가만히 있어. 포졸이 박연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연은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포졸의 손을 빠져나와 영의정을 향해 소리쳤지요. 대감마님. 이시백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박연은 포졸들에게 다시 붙잡혔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오늘 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박연은 그제야 힘이 빠졌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지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저택 근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골목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아직 안 오는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들은 영의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병조판서가 위독하다는 거짓 전갈, 호위 교대, 시간 조정, 금군 교체, 모든 것이 영의정을 이 골목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골목을 지날 때 영의정은 잠시 홀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영의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전갈이 전해졌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은 자세를 낮추며 칼을 움켜쥐었지요. 온다. 그러나 골목으로 들어선 사람은 영의정이 아니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집에서 일하는 청직이었지요. 그는 급한 일이 있어 말을 타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저자가 아니다. 어찌하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청지기는 골목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지요. 누구냐? 사내 하나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청지기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내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주변 집들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사람 살려. 골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뒤였습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이시백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 병조판서 댁에서 급보가 왔다고 들었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어찌하여 가지 않았소? 이시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아이의 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요. 신의 몸이 좋지 않아 내일 아침 일찍 문병 가겠다 전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그나저나 오늘 밤 북쪽 변방일로 대감께 여쭐 것이 많았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병조판서대 근처에서 청지기가 습격당해 죽었사옵니다. 전가 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그가 밤에 병조판서 댁으로 갔더라면 죽은 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이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오늘 밤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요. 이시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구해준 것입니다. 새벽이 밝자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조판서대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고 포도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밤에 그 길을 지날 예정이었다고? 그렇다고 하오. 만약 대감께서 정말 가셨더라면 누가 동선을 바꿨단 말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청에 잡혀있던 박연에게로 말입니다. 그 아이가 어젯밤 영의정 대감께 무슨 말을 했다지? 나가지 말라고 했다더군. 어떻게 아이가 그런 것을 알았단 말인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그 아이, 부모가 영모로 죽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들었소. 영모의 잔재가 다시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겠소. 그 아이가 암살자들과 한패일지도 모르오.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연이 암살자들과 내통했다는 것, 영의정을 구한 척하며 사실은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 심지어 어떤 이는 박연이 암살을 주도했다고까지 말했지요. 형조에서는 박연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암살 계획을 알았느냐? 박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 일들이 겹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어찌 확신할 수 있었느냐? 확신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형조 관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부모가 영모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너는 조정에 원한이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부모를 죽인 조정을 어찌 원망하지 않겠느냐. 박연은 고개를 들어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제 부모님은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조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기록에 남아있는 일을 어찌 번복하려 하느냐? 박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연은 다시 포졸청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윤겸이 포졸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연이 궁에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박연이를 만나고 싶소. 포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산 사람이요. 보호자로서 만날 권리가 있소. 포졸은 잠시 망설이다 윤겸을 옥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겸이 다가가자 박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나리, 괜찮으냐? 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빼돌릴 수 있다.
있다. 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조의 옛 동료가 있다. 그에게 부탁하면 오늘 밤 너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나리, 한양을 떠나 먼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윤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빠지면 부모님의 이름도 함께 빠집니다. 윤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여기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박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각오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팔려온 것도 한양에 들어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윤겸은 박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막지 않겠다. 고맙습니다. 나리,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명심하거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언제든 달려올 것이다. 박연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윤겸이 떠나고 박연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도청과 형조에서는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죽은 청지기의 시신을 검시하고 골목을 수색하고 주변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호위 교대 시간이 왜 바뀌었습니까? 병조판서 대감께서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병조판서가 조사관은 병조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병조판서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병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호위 교대 시간을 바꾸신 것이 사실입니까? 병조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소. 그렇다면 누가? 모르겠소. 나는 사흘 전부터 줄곧 알아 누워 있었소. 조사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병조판서의 이름을 빌려 거짓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국문을 지키는 금군이 바뀐 것도 이상합니다. 누가 교체했습니까? 병조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합니다. 병조. 조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조 창고에서 불에 탄 문서 하나가 나온 것이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글쎄요. 반쯤 타버려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조사관은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문서는 대부분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일부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요. 정해년 3월 영모 박인서, 영의정 제거. 조사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는 급히 형조로 달려갔습니다. 형조 판서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정해년 3월 이것은 박연희의 부모가 영모로 죽은 때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의정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모 사건과 이번 암살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조 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서를 영의정께 보여드려야겠구나. 그날 오후 이시백은 그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정말이라면 박인서와 그 처는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시백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박인서가 영모로 몰렸을 때 그는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박인서는 충성스러운 관리였고 영모를 꾀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고 이시백은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증거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연희를 데려오너라. 예, 대감. 잠시 후 박연희 이시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시백은 박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부모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의 영모 사건과
지난밤의 암살 미수 사건, 두 사건은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형조에서는 과거 기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선은 당시 사헌부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찰관이었지요. 무엇을 감찰했습니까? 조사관은 먼지 쌓인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병조의 굴량미 관리 감찰이었다고 합니다. 굴량미,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3년 전 박인선은 병조에서 굴량미를 횡령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관리 몇 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박인선은 그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역모로 몰려 죽었습니다. 박인서가 발견한 횡령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조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지요. 병조 참판 정희성, 군기시 판관 윤상호, 그리고 당시 병조 판서였던 이홍재. 이들이 모두 아직 조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관은 급히 영의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시백은 그 명단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들이 박인서를 제거하기 위해 역모로 몰았다는 말이냐?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암살 시도도 대감 박연희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이들이 대감마님까지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그것도 3년이나 이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즉시 이들을 체포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성, 윤상호, 이홍재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체포되었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증거가 있소. 증거. 그러나 형조로 끌려간 그들 앞에 하나둘씩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에 탄 문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이홍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르겠소. 모른다고. 이것은 그대가 직접 쓴 문서요. 박인서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소.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소. 그러나 필적 감정 결과 그 문서는 이홍재의 손으로 쓰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음으로 굴량미 장부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병조에서 관리하던 굴량미 중 상당량이 사라졌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모두 군대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이 장부를 보시오. 그대들이 횡령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소. 정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증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암살을 계획한 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금군 교체를 지시한 문서, 호위 시간 변경을 명령한 기록, 모든 것이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형조 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충신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족까지 파멸시켰소. 그리고 이번에는 영의정까지 죽이려 했소. 어찌 용서를 구하는가?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한편 이 모든 과정을 박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이시백은 박연을 자신의 곁에 두고 조사 과정을 함께 보게 했지요. 박연아, 대감마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느냐? 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만 점들을 이었을 뿐입니다. 점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저는 어렸지만 기억합니다. 그날 밤 병조에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숨기셨고 저를 다락에 올려보내셨지요. 이시백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락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병조 사람들이 부모님을 협박하는 소리를요.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영모로 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잡혀가셨지요. 박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아직 조정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같은 짓을 할 것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너는 기다린 것이냐? 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터에 나가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그들이 다시 움직일 때를요. 어떻게 그들이 영의정을 노릴 것이라 확신했느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박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여러 일들이 겹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호위 교대, 금군 교체, 병조판서의 병환,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박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조각들을 모으고 그것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읽어냈을 뿐이었지요. 내 부모는 훌륭한 분이셨구나. 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너 역시 훌륭하다. 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국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지요. 정의성, 윤상호, 이용재 세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무거운 칠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라.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대들은 굴량미를 횡령했고 그것을 조사하던 박인서를 영모로 몰아 죽였소.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이홍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의정을 암살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영의정을 죽이려 했느냐? 이홍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입을 열었지요. 박인서의 아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이? 그 아이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영의정께서 조사에 나서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말이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임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그 가족을 파멸시키고 다시 대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무슨 용서가 있겠느냐?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영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감, 이들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이시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들의 죄는 명백하옵니다. 율법대로 처리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율법대로라.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들은 반역죄로 다스린다. 삼족을 멸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정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자비는 없다. 임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연을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박연이 전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은 박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박인서의 아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내 나이가 몇이냐? 10살이옵니다. 임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살 아이가 3년을 기다리며 진실을 밝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너는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느냐? 박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요. 기다렸다고?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켜볼 수는 있었지요. 그리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부모는 충신이었다. 그리고 너 역시 조선의 귀한 인재로구나. 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이제 내 부모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박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부모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성, 윤상호, 이용재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조선 팔도에 방이 붙었고 백성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박인선은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었구나. 충신을 죽인 간신들이 이제야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박인서의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박연은 부모님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박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두 분의 이름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무덤은 조용했지만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박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충신이셨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윤겸이 뒤에서 박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박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잘했다, 박연아. 박연은 고개를 들어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저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났습니다. 윤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제 삶이요?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거라. 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한편 조정에서는 박인서에게 관직이 추증되었습니다. 박인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다. 그에게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린다. 또한 박연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박연에게는 은자 100냥과 한양성내의 집 한 채를 하사한다. 소식을 들은 박연은 궁으로 들어가 임금께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내가 없었다면 영의정이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보답이니라. 임금은 박연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갈 생각이냐? 박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거라. 천천히 내 길을 찾아가거라. 박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궁을 나오는 길, 박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마치 부모님께서 박연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깊어져 가고 한양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연은 윤겸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영의정 이시백이 박연을 찾아왔습니다. 박연아, 잘 지내고 있느냐? 예, 대감마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시백은 박연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다. 제안이옵니까? 그렇다. 나는 내가 조정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박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어찌 조정에서 일할 수 있겠사옵니까? 너는 아직 어리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것은 매우 귀한 재능이다. 이시백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에는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건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사옵니까? 물론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거라. 이시백이 떠난 후 박연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윤겸이 다가와 옆에 자리를 잡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박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났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무엇을 바라셨을까? 글쎄요. 아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박연은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요.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지. 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는다. 예,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윤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을 정한 것 아니냐? 며칠 후
박연은 영의정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대감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시백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했다. 너는 분명 조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는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조용히 일하겠습니다. 이시백은 잠시 박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박연은 조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의정 댁의 아이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정의 여러 일들을 살피며 위기를 미리 막는 역할을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선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박연은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박연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처럼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박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연은 10살의 나이로 3년을 기다리며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박연처럼 굽히지 않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AI와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만큼은 현실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